안녕, 열공하세요. 네, 찍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바로 파이널 특강 3부입니다. 바로 서양 중세. 자꾸 뭔가를 지금 셀코트챙이를 자꾸 들어달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를 해도 어차피 안 나와요. 지금 여러분 촬영 현장을 잘 모르시겠지만요. 지금 사실 감독님과 더불어서 스태진 30명과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초보 스태진들이 많아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혹시 그 미키마우스 국자 있죠? 플라스틱 그거 가져간 사람 꼭 가져오세요. 이게 2학년 수업 끝나고 나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요거는 저기 누구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누구였지? 아니, 누군가의 남학생들의 DNA가 묻어있으면 닦으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잘 닦아서 전시해 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 구경만 하시고 가져가지 마세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양 중세 파트 역사를 가져보다 국자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김기현 선생님 파이널 특강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서양 중세인데요. 네, 서유럽 중세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서유럽 중세하면은 크게 그렇게까지 비밀투의 날 까마귀. 네. 까마귀 아니에요? 다행이고. 항상 목소리만 들으면 까마귀 목소리 같습니다. 너무 임팩트가 있었어요. 자, 오늘 서유럽 중세를 할 건데요. 자, 이 파트를 여러분들이 꽤 조금 까다로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서유럽 중세 굵직굵직한 것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교과서 72쪽에서 73쪽입니다. 자, 서유럽 중세하면 서유럽 중세의 탄생은 어떤 제국의 멸망부터 탄생한다? 서르마 제국의 멸망부터가 바로 서유럽 중세의 시작입니다. 서르마 제국은 왜 멸망했어요? 누구의 이동? 게르만이요. 그렇죠. 그렇게 너무 커먼센스적인 건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다음 서유럽 중세에서 우리가 이제 게르만의 시대가 됐어. 그럼 게르만 왕국 중에 오래 버텼던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좀 양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스태프진 중에 게르만족처럼 자꾸 야만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어서 제가 좀 제지하고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발 웃기지 마세요. 제 눈에 띄지 않게 하세요. 하시려면 알겠죠? 너무 눈에 띕니다. 차라리 성주 뒤에 UC 뒤에 가서 하세요. 자, 서유럽 중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럽 중세는 기억해야 될 왕국 무슨 왕국이라고요? 프랑크 왕국입니다. 자, 프랑크 왕국이 가장 오래 버텼기 때문에 우리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프랑크 왕국이 왜 오래 버틸 수 있었는지는 두 가지야. 이것도 너무나 커먼센스야. 이거 시험 보고 지금 하고 있으면 알고 있어야 돼. 자, 뭐로 개종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했고요. 또 이동거리가 겁나 짧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프랑크 왕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프랑크 왕국은 두 개의 왕조가 존재했어요. 두 개의 왕조. 헷갈리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왕조라면 어떤 왕조? 하나는 네로데우스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카롤루스 왕조입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란 두 가지 왕조가 공존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왕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프랑크 왕국을 세운 왕조는 어디야? 네로데우스 왕조입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을 세운 사람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클로비스 왕이라는 사람이 메로베우스 왕조를 만들고요. 프랑크 왕국을 만들게 됩니다. 이쪽에서
클로비스 처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독님 잠깐만 좀 끊고 갈게요. 네, 찍겠습니다. 네, 잠시 좀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화면이 흔들리거나 이런 건 좀 편집해서 잘라낼 테니까요. 좀 잡음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 파이널 특강은 2학년 전교생이 다 보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 선생님이 최대한 여러분들 불편할 수 있는 부분 편집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방송 사고가 있어서 끊어졌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프랑크 왕국 보겠습니다. 게르만 왕국, 서유럽 중세하면 프랑크 왕국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프랑크 왕국이 살았던 땅이라 해서 지금도 프랑스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자, 프랑크 왕국을 건국했던 왕조, 무슨 왕조라고요? 메로베우스 왕조라고요. 메로베우스 첫 번째 메로베우스 왕조를 건설한 왕은 클로비스라는 왕이고요. 자, 사실 클로비스 왕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 왕은 아닌데 넘버 2였어. 넘버 2였는데 서유럽 세계에 굉장히 커다란 일을 한 사람이 있어. 자, 당시 메로베우스 왕조의 넘버 2를 뭐라 불렀냐면 궁제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 정도 되겠죠. 넘버 2요. 자, 넘버 2 궁제 누가 있었냐면 카롤루스 마르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왕이라고요? 왕?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디 왕조의 사람이라고요? 메로베우스 왕조의 신하였어요. 신하. 이 카롤루스 마르텔이 한 게 뭐야? 무슨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뚜루 푸아티에 전투를 승리로 이끕니다. 누구를 격퇴하는 거예요? 네, 이슬람 세력 격퇴입니다. 자,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요. 만약에 카롤루스 마르텔이 이때 이슬람교를 격퇴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유럽 사회는 이슬람교였을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자, 카롤루스 왕조. 자, 여기도 카롤루스가 들어가죠. 맞습니다. 바로 궁제 카롤루스 마르텔 집안이 결국에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프랑크 왕국을 접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카롤루스 왕조에서 제일 유명한 왕이 탄생하게 되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요? 카롤루스 대제라고 합니다.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네, 카롤루스 대제라고 합니다. 자, 이 카롤루스 대제는 진짜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이 카롤루스 대제 때문에 지금 서유럽 문화가 탄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그럼 카롤루스 대제와 관련된 몇 가지 사실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카롤루스 대제는 굉장히 영토를 많이 넓혔고 크리스트교를 널리 퍼뜨렸기 때문에 교황이 너무 이뻐서 이 관을 씌워주게 됩니다. 무슨 관이야? 서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주게 되는 황제의 관을 받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유럽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요. 자, 또한 이 사람은 문화도 만들어요. 유럽 문화, 게르만 문화, 크리스트교 문화, 로마 문화가 합한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그런 문화 운동을 뭐라고 그러죠? 네,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카롤링거 르네상스도 일으켰다라는 우리가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후, 자, 죽은 거를 사후라고 합니다. 기골사자의 뒤국자를 써서 어떤 사람이 죽은 후를 한자어로 사후라고 하는데요. 그가 죽은 후에는 프랑크 왕국 계속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분열이 됩니까? 분열이 됩니다. 자, 그 조약 기억납니까? 베네. 무슨 조약? 베르댕 조약과 메르센 조약으로 뿔뿔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조약 두 개 꼭 기억합시다. 무슨 조약? 베르댕 조약과 메르센 조약입니다. 그래서 카롤루스 대제의 손자 때요. 손자들이 서로 싸우면서 결국 공식적으로 베르댕 조약과 메르센 조약으로 제국 왕국이 분열이 됨으로써 프랑크 왕국은 이제 역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자, 서유럽 중세를 열었던 왕국 꼭 기억하자. 프랑크 왕국. 근데 프랑크 왕국 조심해야 될 게 있다. 바로 메로베우스 왕조와 카롤루스 왕조가 있는데 이 메로베우스 왕조 시절에 바로 신하였던 카롤루스 마르텔이 이겼던 전투가 뚜르푸아티의 전투고 그 집안이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집안에서 가장 유명한 황제가 바로 카롤루스 대제고 이 카롤루스 대제의 업적은 다음 두 가지와 같고 결국 베르댕 메르센 조약으로 프랑크 왕국은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라는 거, 이 흐름을 기억하시면 되고 프랑크 왕국은 두 개로 구별된다는 거 절대 헷갈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죽어도 헷갈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그만큼 여러분 많이 낚이는 문제가 바로 메로베우스 왕조의 업적과 카롤루스 왕조의 업적을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강조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서유럽 중세는 첫 번째 프랑크 왕국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 무슨 제도? 봉건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건제 그죠? 자, 봉건제는 왜 나왔냐면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고 이제 동민들이나 사람들을 지켜줄 세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누가 쳐들어옵니까? 노르만족, 저기 바이킹과 마자르족, 이슬람 세력이 유럽 사회를 휩쓸게 되면서 자,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특정 강한 자한테 자신의 자유와 혹은 강한 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새로운 정치 체제가 형성되게 되는데 그것을 봉건제라고 합니다. 그럼 봉건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봤죠? 봉건제만 좀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건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계약 관계를 맺어서 형성되는 관계랑요. 원래 오래전에는 계약 관계였는데 사실상 주인과 노예 관계로 종속된 관계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 관계를 맺어서 주군과 공신으로 나누는 관계를 주종제라고 합니다. 주종제요. 정확히 말하면 무슨 관계야? 양쪽 다 계약하는 쌍무적 계약 관계. 자, 그래서 이 주종제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요. 왕이 있으면 왕한테 누가 뭘 받아? 공토라는 땅을 받아서 땅을 받는 존재가 누가 될 수 있어? 제후라든지 또 기사라든지 또 성직자 역시도 뭐가 될 수 있다? 왕의 공신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신.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직자는 왕의 공신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성직자 역시 왕으로부터 봉토를 받고 공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알겠죠? 헷갈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관계는 뭐냐면요, 여러분. 자, 장원이란 말과 봉토란 말이 헷갈리는데, 자, 엄밀히 말하면, 자, 죽은 땅을 가진 자로부터 땅을 받는 땅을 봉토라고 하는데, 이 봉토의 작은 단위를 또 뭐라 그래? 장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이 봉토도 더 큰 봉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봉토 역시도 장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원들이 모여서 봉토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원은 봉토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장원제에서 형성되는 관계는 누구와 누구 관계야? 땅을 가진 영주와 누구와의 관계? 네, 농노와의 관계입니다. 자, 이 관계는요, 계약관계 노노. 아주 오래전엔 계약관계였겠지만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 어떻게 된 거야? 노예 같은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따라서 농노는 영주와 계약을 위반했다 해서 떠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다. 무조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 계약관계에 해당되는 계층은 딱 요 계층까지다. 그래서 자, 기억합시다. 성직자도 뭐가 될 수 있다? 공신이 될 수 있다. 공신. 알겠죠? 공신. 자, 이들은 뭐다? 절대로 깨질 수 없는 관계고 특히 농노는 왜 노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예적 특성이 뭐야? 이사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뭐의 자유가 없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자, 무조건 누구 걸 써야 돼? 그렇습니다. 주인님, 영주의 어떤 시설물들을 강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영주 시설물 강제 사용해. 예를 들면 영주가 운영하는 시장이 훨씬 더 비싼데도 옆에 있는 시장 가서 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도 계속 사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요, 이 농노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재산을 축적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너무나 비싼 값으로 거기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영주한테 다 뺏깁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상노동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농노가 왜 노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왜 농노라고 부르는지 이 두 가지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정도만 기본적인 관계만 하면 봉건제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서유럽 중세 초기에는 기억하실 때 프랑스 왕국과 이 봉건제는 어떠한 관계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관계는 어디까지인지 범위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끊고 그러면 곧바로 서유럽 중세 아니요 끊지 마시고 그냥 자체적으로 끊고요. 중세
바로 교회의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어떤 주제로 엮을 거냐면 바로 크리스트교라는 주제로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트교와 관련된 건 이 크리스트교가 점차 가면 갈수록 타락하게 될 때, 그래서 뭐 하자 그랬어? 교회 정화운동 10세기 초에 일어납니다. 자, 무슨 수도원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교과서 76쪽에 있는 수도원입니다. 무슨 수도원 기억하자? 클리니 수도원 겁나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클리니 수도원은 어떤 수도원이고 여기는 뭐를 강조했기 때문에 서유럽 사회를 장악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죠? 자, 교과서에 뭐라고 나왔어요? 클리니 수도원은 뭐를 강조했대? 그렇죠. 성민과 복종 등. 자, 교회의 규칙, 종교인들의 어떤 규칙, 불교도 마찬가지인데 뭐 규칙들을 계율이라고 하는데요. 네, 청빈과 복종 등 뭐를 강조한다? 계율을 강조했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클린스톤은 굉장히 원칙주의자였다는 거였죠. 자, 그런데 이 클린스톤에서 드디어 로마 가톨릭의 제1순위 누가 탄생해요?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이 탄생합니다. 자,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7세가 하나 사건을 벌인다 그랬어. 누구와 갈등을 벌인다고? 하이니 4세와 갈등을 벌여서요. 교황권의 절정을 이루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무력? 이거는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으로 교황권이 최정점에 오릅니다. 자, 교황권이 최정점에 올랐어요. 이렇게 정점에 오르고 난 교황권은요, 이제 그칠 줄 모르고 바로 클린스톤 두 번째 출신이 바로 누구 교황 때 어디로 진격합니까? 바로 동방으로 진격합니다. 그 사건은 뭐라 그래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십자군 전쟁을 호소했던 교황은 바로 우르바누스 2세인데요. 우르바누스 2세 역시 클리니스돈 출신입니다. 그렇죠? 다 클리니스돈에 연관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십자군 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요. 십자군 전쟁의 어떤 전개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십자군 전쟁은 총 8차까지 있었는데 8차까지 다 알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좀 특이한 것들. 1차, 4차, 또 뭐? 소년들을 꼬드긴 무슨 십자군? 소년 십자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년 십자군은 소년들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네, 노예로 팔립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꼬드기는 상인들이 야, 너네들이 예루살렘 근처만 가도 어떻게 돼? 바다가 쫙 갈라지고 백군이 항복할 거야 라는 다소 허황된 얘기인데 여러분들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었어. 갔다가 노예로 팔립니다. 그렇죠? 자, 1차 때는 어디 점령? 성지를 탈환해. 그렇죠. 유일하게 성지를 탈환한 건 예루살렘을 함락한 것은 바로 1차 십자군 원정이야. 자, 하지만 항상 특이한 것들이 사실 시험 문제 주요 포인트가 되는데 바로 4차 십자군 원정입니다. 가라는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어디를 공격합니까?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합니다. 자, 어쨌든 십자군 전쟁이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결과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역사 시험에는요, 전쟁의 전개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전쟁으로 우리한테 끼친 영향이 뭔데, 혹은 그 사회에 끼친 영향이 뭔데, 그 결과가 항상 중요합니다. 따라서 십자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니? 자, 교황 어떻게 됐어? 교황? 나락이야? 제 교황. 나락이라는 표현 쓰면 좀 그런데. 그래, 나락이라 할게요. 나락 됐죠. 그렇죠? 또 누구? 제후 기사도 어떻게 돼? 누구만 상승했어? 왕만 상승합니다. 십자군 전의 결과로 교황권 선택, 제후기사 몰라 왕권만 강화됐다는 기본적인 거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벌써 뭐야? 크리스트교가 굉장히 많이 엮였어. 자, 그럼 또 크리스트교를 엮을 만한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크리스트교가 원래 하나였는데 이 명령으로 인해서 동유럽과 서유럽이 갈라지게 됩니다. 뭐 파괴령? 성상 파괴령. 자, 누가 내린 거예요? 레오 10세. 아니, 레오 10세는 종교개혁이지. 레오
상태예요. 상태. 매우 10대만 기억하는 겁니다. 자, 이 성상 파괴령으로 어떻게 됐어요? 어느 종교와 어느 종교로 갈렸다? 그렇죠.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분리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크리스트교라는 주제를 뭐야?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요. 항상 시험 문제나 많은 양을 공부할 때는 커다란 주제로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객관식 문제를 항상 접할 때는요. 이렇게 묻는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시험 하루 전에는 A4 용지 한 장에다 다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뭐야? 이런 식의 파이널 학습지입니다. 그죠? 이런 키워드를 정리하는 거. 그래서 이것만 보고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이렇게 짜놓은 거니까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크리스트교 잠깐 끊었다가 이제 비잔티움 제국 하고 나서요. 이제 서유럽 문화, 고딕 양식, 그다음에 르네상스, 종교 격해서 오늘 파이널 특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끊었다 할게요. 네, 듣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비잔티움 제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은 더 간단합니다. 그렇죠? 자, 비잔티움 제국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비잔티움 로마 제국. 그런 건 너무 키워냈으니까 적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비잔티움 제국 정치 체제 기억해야 돼. 황제가 교황이 교황 황제 교황주의로 통치를 한다고 했었고요. 그렇죠? 교황주의. 자, 비잔티움 제국 이런 나라가 나오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군데야. 그죠? 전성기 때요. 그리고 좀 길어요. 유스티니아누스. 유스티니아누스가 한 게 뭔데 세 가지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 자, 로마의 옛 영토 일부 회복. 옛 영토 일부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명한 왕이고요. 영토를 넓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무슨 법전이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시험 범위에서 배우는 것 중에 법전 딱 두 개밖에 안 나와. 라비라비,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또 뭐야? 유스티니아누스 법전밖에 안 나와. 법전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이름도 참 정직해, 그렇지? 너무 쉽잖아, 그렇죠? 이름 그대로 딴 거야, 그렇죠? 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말고 자, 자기는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또 건축물 하나 건립 것이지. 무슨 공당? 성 소피아 성당. 자, 그러면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 거의 반절이 해결됐어,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은 뭐냐? 비잔티움 제국과 관련된 거.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가 어떻게 됐는데라는 거야.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비잔티움 양식이라는 게 발달하게 됩니다. 자, 비잔티움 양식이 그럼 뭡니까? 두 가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죠. 그렇죠. 웅장한 돔과 그렇습니다. 웅장한 돔과 모자이크 벽. 자, 만약에 근데 이런 문화가요 비잔티움 제국만 가지고 있다가 없어졌다면 이렇게 교과서에서 크게 다루지 않은 거야. 어디에다 영향을 끼칩니까? 이런 문화들은 세 개. 구체적으로 어디 문화권? 슬라브족에게 영향을 끼쳐. 그 슬라브족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야? 러시아와 동유럽이야. 자, 그럼 러시아와 동유럽에 영향을 끼쳐서 이 국가들은 뭘 믿게 됐어? 그리스 정교를 믿었고요. 플러스 이들의 성당은 어떤 형식이야? 동과 모자이크 형식으로 이들도 성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유럽에 가게 되면 다 성당이 뾰족뾰족하지 않고요. 둥글고 모자이크 역할을 이루어진 이유가 누구에 영향됩니다? 비잔티움 제국에 영향됩니다. 라고 해서 네 개의 테마로 여러분들이 비잔티움 정리하신다면 나올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뭐 나오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겠죠. 여기 내에서 나 뭐 물어볼 게 뭐 있겠어요? 딱 주목되는 게 누구로 향하고 있어? 유스티니아누스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뉴스티아스 겁나 중요하겠죠. 또 우선순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기까지 해서 이번엔 3편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직 미처 못한 유럽의 문학, 스콜라 철학이라든지 기사도 문학이라든지 그리고 카노사의 굴욕에 반대되는 사건 아비뇽 유수, 백년 전쟁, 그 다음에 장미전쟁 그 부분, 십자군 전쟁 이후의 유럽 사회 그 부분을 짤막하게 일부러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으로 해서 오늘 일단 5교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